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면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고 탄소 중립 시대를 앞두고 에너지 믹스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가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걸 먼저 여쭙고 싶었어요.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기업인으로서 봤을 때 산업계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그 산업계가 어떤 좀 차이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20년 동안 네. 자동차 부품업을 경영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물 경제에서 20년을 있다가 이제는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이런 정책 조직에 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물 경제와 어떤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실행하는 조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실물 경제에는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펼 때는 어쨌든 상수를 많이 고정을 시켜놓고서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생기는 공급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이 모든 정책이나 법안이 잘 녹여나기 위해서는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네. 한 3년 반 지금 국회에 있는데요. 그 차이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차이를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변수와 상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녹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을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전기차로 많이 변환이 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굉장히 우리 전기차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리 바로 이렇게 전기차 부품부터 시작해서 네. 완성차 제조에 이르는 높은 기술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품질이나 가격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전기차의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근데 SK, 삼성, LG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전문가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다. 그런데 그러다가 요즘에 좀 올해 좀 주춤하다. 살 사람은 다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급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각 나라가 이제는 보조금을 많이 줄이고 네. 있는 추세라서 네. 아무래도 가격에 대해서 고객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주춤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그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고객들은 이미 많이 전기차를 구매를 했다는 것도 하나의 뭐 두 번째 이유로 볼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이제 보조금 각 나라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좀 더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유인책이 나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기차의 친환경 전기차의 어떤 전환으로의 속도는 좀 더 급속하게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반에 썼던 그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주춤한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확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전기차 시장을 확보를 했지만 견제해야 될 게 중국인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고 너무 생각보다 성능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국회에서는 보고 있고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중국이 배터리와 이 전기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뭐 최근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온 2024년 그 일반 산업 동향을 보면은 한국 자동차가 글로벌 화의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네. 그런 희망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거는 전기차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배터리 산업의 전 세계 배터리의 1, 2 업체가 다 중국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의 60%가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미 그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도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15년 전부터 배터리, 소재 이런 전기차 관련 기초 원료에 대해서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전기차 생태계를 일찍부터 투자를 했어요.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그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전기차의 육성을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라든가 또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업들에 있습니다. 대해서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조금 더 늘리고 세액 공제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이제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 잠식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자동차 부품업계조차도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사실 자동차는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거잖아요. 겉표면에는 철판 몇 개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정교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게 자동차 부품업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충격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계가 한 10,000여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죄송스럽게도 9,000여 개의 부품 회사들이 규모가 좀 명세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 부품을 많이 오랫동안 경영을 했지만 이게 그 자동차 부품 기업의 대부분이 완성차 기업에서 하청을 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밴더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게 자동차 부품 업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이런 특정 전기차 부품을 같이 개발하자라는 그런 부품 회사의 어떤 뭐 이렇게 뭐 제한이 없는 한 부품 회사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전기차 자동차 부품 업체로 전환하기가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실태 조사에도 따르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의 약 73%가 아직 그 미래 친환경 자동차 전환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좀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대기업이 위주로 그 안에서 대부분의 부품들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기존의 이제 협력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협력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이런 부품은 A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같이 가겠다면 이제 그 A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같이 완성차하고 같이 협력해서 부품을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완성차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은
빠르게 전기 자동차 부품으로 재편이 가능한데, 근데 실제로 전기 자동차 부품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보다 훨씬 부품 수가 줄어들어요. 네. 한 20에서 30%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전기 자동차 부품 업체의 완성차가 그렇게 제한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일부분에 이제 협력업체한테 그런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빠르게 재편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외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대비가 안 된다면 좀 파장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부품으로 재편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부품 업체가 퇴출이 되면 결국 전기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또 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의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공급망이 무너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되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경제도 조금은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입을 수 있죠. 있는 예. 그 대기업 위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놓은 법안이 미래차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내놓으셨고 이게 상임위를 지금 통과한 상태인 거죠? 예,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네, 어떤 법안인지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계가 겪고 있는 현황을 좀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래차 전환으로 돕기 위해서 R&D뿐만 아니라 실증 사업 그리고 실제로 사업화를 위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사업화뿐만 아니라 미래차 인재 육성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미래차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차 부품 산업의 국내에 공급망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 무엇보다도 공급망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중견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런 미래차에 대한 학습이 안 되다 보면 외국에 계속 의존을 하다 보면 이거 수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모든 부품이 국산화가 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요. 또 우리나라 이 산업 생태계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또 AS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의 미래차, 전기차에 대한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몸소 느끼신 부분들을 법안으로 이제 반영을 하신 건데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단계가 남은 건가요?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법은 모든 당을 떠나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과는 쉽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과되기만 해도 이제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죠. 바라고 있겠네요. 그 내연기관차가 어쨌든 시대가 저물고 이제 그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변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인 거고요. 지금 우리 정부도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 중인 건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지금 결국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그 화제이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 낮추자는 이게 파리 협약 이후로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지난 3월에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 행동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90조 네.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2050년까지 네.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목표가 그렇게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업들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산업계 전체가 네.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 아리백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로 100%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가입을 하잖아요.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또 한창 화제가 되다가 가입이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지금 이제 아리백에 대한 개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잘못 전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아리백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가 지금 현재 이상 기후로 가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이게 캠페인의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캠페인이라면 모든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거지 그게 하나의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꼭 가입을 해야지만이 어떤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업들이 네. 생각이 있었어요. 정부도 각 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이 경쟁적이지 그렇죠. 못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난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이거는 캠페인이고 우리가 꼭 가입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특정 부품에 대해서 아리백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아리백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가 우리 기업 실정에 맞게끔 예. 맞춰서 맞춤형으로 아리백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아리백을 요구하는 기업이 네. A라는 부품을 만들 때 아리백에 재생에너지를 쓰라 그러면 그 부품을 생산하는 그 공정만 재생에너지를 써서 아리백을 달성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전체가 아니라 네. 그 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업들도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은 지난달 기준으로 아리백 가입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414개입니다. 14개이고 2021년에 66곳이 네. 가입을 했는데 지난해는 58개로 줄어들었고 올해 7월까지는 21개로 아리백 가입 기업이 점차 줄고 네. 있어요. 심지어 중국은 제로입니다. 아리백 네. 가입한 네. 기업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 모든 산업이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그건 목표인데요. 네. 이제 그거는 각 나라의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정책이 재편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좋긴 하지만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뜯어보다 보면 이거 좀 현실에 안 맞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데 우리 기업하고는 안 맞는데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정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맞는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부 사용하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렵잖아요. 이런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그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무탄소를 영어로 하면 이제 카본 프리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워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한적입니다. 한계성이 많아서 이제 원전이나 청정 수소와 같은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을 같이 활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사용을 하자 해서 네. CF100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CF 연합을 최초로 제안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프랑스나 EU, 미국에서도 이 CF100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지금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에서도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네.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CF100에 대한 여론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그 에너지 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탄소 정책을 활용해서 그 탄소 중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 운영을 하셨으니까 사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렵고 먼 얘기 같고, 근데 당장 협력하려면 해야 되고 첩첩산중이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그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제 일부 중견기업은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제 자금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비를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고정 비용이 증가하면 그게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기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지금 이제 특별법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안 이름이 어떤 법안인가요? 아직은 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또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하면은 이름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약자가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먼저 탄소 배출을 줄이면 그 탄소 배출권을 중소기업이 가져서 그걸 어떻게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도록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탄소 배출권 시장 제도를 지금 마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촉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소기업 탄소 중립 위원회 설치를 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건데 이게 국회를 결국에 통과를 해야 사실 이게 현실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님이 저와 비슷한 취지로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 혁신 촉진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을 돕는 데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의원님 앞서서 가장 처음에 그 상수와 변수, 실물경제 상수와 변수 사이에서 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이걸 법안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포부를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문제도 답도 다 현장에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제가 과연 초창기 어떤 초심을 잃지 않았나라는
라는 이런 반성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은데요. 예. 근데 지금 가장 국회가 지금 민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쟁으로만 휘말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민생에 초점을 두고서 마지막 남은 이 정치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좀 더 이게 기업가 정신을 좀 더 살려서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좀 더 점차적으로 좀 더 어떤 발전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경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앞으로 믿음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걸 또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힘든 게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의 시대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정치 활동,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